장마전선이 남부 지역을 지나면서 밤사이 많은 비가 쏟아졌습니다. 이번 비로 전국에서 100여 명이 대피했고 시설물 피해도 잇따랐는데 강한 비구름대는 지나갔다는 소식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연아 기자,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밤사이 강한 비구름대가 지나간 부산과 경남, 제주도에서는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거제시에는 새벽 3시 연초댐이 초당 15톤 이내의 여수로 원류로 하천가에 대피령이 내려졌고, 부산에선 해운대구 수영강과 석대천, 춘천의 산책로와 금정구 온천천 산책로, 사상구 낙동강 생태공원의 출입이 통제됐습니다. 하지만 차츰 강한 비구름대가 해상으로 이동하면서 새벽 3시쯤 전국에 내린 호우특보와 중대본 1단계가 모두 해제됐습니다. 현재는 경북 성주군과 충남 논산에 내려진 산사태주의보를 제외한 다른 비 관련 특보들은 모두 해제된 상황입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번 비로 밤 11시 기준 전국 7개 시도에서 166명이 대피해 102명은 귀가하지 못했고, 전북에서 건물 침수와 옹벽 붕괴 사고가, 충남에선 도로 낙석과 석축 붕괴 등의 피해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호우와 강풍 관련 안전조치와 급배수 지원 관련 소방 출동은 859건을 기록했고, 항공기 15편, 여객기 9척이 결항됐으며 전국 국립공원과 둔치 주차장 등도 통제됐습니다. 이번 비는 만 이틀여 동안 최대 190mm 넘게 쏟아부으며 피해를 키웠습니다. 고창과 정읍, 남원 등에선 6월 일강 수량 최고치를 경신했고, 동두천과 인천, 상주 등에선 6월 1시간 최다 강수량을 갈아치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예년보다 빨리 시작된 올여름 장맛비는 시작부터 요란한 비바람을 몰고 왔습니다. 수도권에서는 첫날부터 극한호우로 호우 긴급재난 문자가 발송됐고, 해안과 일부 내륙에는 태풍급 돌풍이 몰아쳤습니다. 정체전선은 오늘까지 남부지방에 영향을 준 뒤 남해상으로 물러나겠고 점차 맑고 무더운 날씨가 찾아오겠습니다. 김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예년보다 일찍 시작한 올여름 내륙 장마. 성급히 북상한 정체전선이지만 올여름 장맛비는 시작부터 강했습니다. 찬 공기를 동반한 저기압에 많은 수증기가 공급되면서 정체전선을 더 강화했기 때문입니다. 장마의 신작 시기에 영향을 주는 기단은 남쪽에서 북상을 하는 북태평양 고기압에 동반되어 있는 고온다습한 공기에 의한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북서쪽에서 찬 공기를 수반하고 있는 저기압까지 가세를 하면서 비구름대가 굉장히 강하게 발달하는 양상이 있어 이와 같이 첫 장마 시기에 내리는 비임에도 불구하고 매우 강한 비가 첫 장맛비가 시작된 수도권에서는 비구름이 본격적으로 강해지기 시작한 20일 새벽. 인천과 김포 등의 시간당 50mm 이상의 극한호우가 쏟아지며 호우 긴급재난 문자가 발송됐습니다. 지난 5월에 남양주에 발송된 이후 장마철에 들어서는 첫 호우 긴급재난 문자입니다. 이후 정체전선이 충청 이남으로 남하해 내륙 곳곳에 시간당 30에서 40mm의 비가 쏟아졌지만 극한호우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다만 일부 지역에는 150mm가 넘는 많은 비와 함께 초속 30m 안팎의 태풍급 돌풍이 몰아치며 호우특보는 물론 강풍과 산사태특보도 내려졌습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그 산사태가 일어나면 우리가 토속류 산사태를 해갖고, 그러니까 비가 많이 내려서 그대로 홍수처럼 산에서 그대로 쏟아져 내린 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있는 이런 어떤 바위라든가 이런 걸 쓸고 내려오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시작부터 요란한 비바람을 몰고 온 정체전선은 오늘까지 남부지방에 다소 강하게 영향을 준 뒤 점차 남해상으로 물러나겠습니다. 기상청은 일요일과 다음 주 초반에는 다시 맑은 가운데 30도 안팎의 무더운 날씨가 찾아올 걸로 전망했습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조은석 내란 특검의 추가 기소에 불복하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됐습니다. 내란 특검이 김 전 장관에 대한 추가 구속을 요청한 가운데 내일 법원에서 구속신문이 열릴 전망입니다. 김묵래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란 특검은 지난 18일 수사를 개시하며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와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내란 특검을 포함해 3대 특검 가운데 1호 기소이기도 했습니다. 또 법원이 허가한 보석을 거부하며 오는 26일 구속 만기로 풀려나려는 전략을 선택한 김 전 장관에 대해 추가 구속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은 준비 기간인 20일이 지나기 전에 기소한 건 공소권 남용이라며 추가 기소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조은석 특검은 곧바로 법원에 반박 의견서를 제출해 꼭 20일을 다 채우지 않아도 공식 수사를 개시할 수 있고 기소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양측의 주장을 검토한 서울고등법원은 일단 특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겁니다. 특검이 수사 개시 후 첫 대상자로 김 전 장관을 추가 기소한 건 적법하고 타당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구속영장 신문은 내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되는데 김 전 장관 측은 기일 변경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이 기일 변경을 받아들이지 않고 내일 그대로 구속영장 신문을 열 경우 결과는 이르면 밤늦게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웅래입니다. 최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 수사를 맡은 이명현 특별검사는 이른바 VIP 경로설의 당사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면 조사가 당연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특검은 YTN과의 통화에서 사면 조사나 방문 조사 같은 편법은 없고 소환에 불응하면 당연히 체포영장도 청구해 원칙대로 수사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은폐 의혹이 특검법에 명시돼 있다며 은폐를 지시하는 사람을 조사할 의무가 있고 지금까지 원칙대로 안 해서 문제가 되는 것 아니냐고 되물었습니다. 김건희 여사에게 청탁을 시도했다는 의혹을 받는 통일교 전 고위 간부 윤모 씨가 징계위원회에서 출교 처분을 받은 걸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윤 씨는 그동안 한학자 총재에 대한 검찰 소환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언급하며 자신이 교단을 위해서 인내해왔다고 주장했는데요. 향후 폭로전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이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건진법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은 통일교 전 고위 간부 윤모 씨가 현안 청탁을 위해 전성배 씨를 매개로 김건희 여사에게 각종 금품을 전달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의혹이 계속 불거지자 통일교는 윤 씨가 중대한 의무를 위반했다며 징계위원회를 열었는데 비공개 회의 결과 출교 처분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윤 씨 측은 즉시 입장문을 통해 사법적 판단도 내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징계위 의결이 이루어졌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어 교단 권력 보존과 내부 책임 전가를 위해 윤 씨를 희생양으로 삼았다고 주장하며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앞서 윤 씨는 징계위 출석 통지를 거부하며 내용 증명서를 보냈는데 그동안 한학자 총재에 대한 검찰 소환 조사가 단 한 차례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언급하며 그 이유는 고민하면 알 수 있을 거라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교단이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개인의 일탈로 규정해 심정적 상처가 크지만 교단을 위한다는 마음으로 인내하며 언론사들의 연락에 침묵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여사 청탁 의혹에 한학자 총재 등 다른 통일교 고위 관계자가 무관하지 않다고 시사하며 지도부를 압박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통일교 측은 내용 증명서를 받았지만 내부 규정에 따라 징계위를 진행했다며 공문 발송 전까지 처분 결과가 확정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언론 노출을 자제해왔던 윤 씨가 출교를 계기로 통일교 교단에 대한 폭로전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휴일인 오늘 여야 지도부와 오찬 회동을 합니다. 대통령실은 의제 제한 없이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누겠다는 게 이 대통령의 뜻이라고 설명했는데 어떤 이야기가 오갈지 주목됩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취임 선서 당일 국회에서 각 정당 대표와 점심을 함께했던 이재명 대통령이 거대 양당 지도부와 또 만납니다. 불과 18일 만에 오찬을 겸한 회동 날짜를 다시 잡은 겁니다. 이르면 7월 초쯤으로 예상됐던 만남이 당겨진 데는 이 대통령의 소통 의지와 지시가 반영됐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입니다. 이재명 대통령님과 여야 지도부들이 6월 20일 일요일 12시 대통령 관저에서 오찬을 겸해서 회동할 예정입니다. 이 대통령은 우선 최근 캐나다에서 열린 G7 정상회의 참석 결과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지도부에 설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익 중심 실용 외교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초당적 협력을 당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까지는 좀 더 높은 단계로 정상회의를 포함해서 국제협력을 강화할 생각입니다. 참석 여부를 검토 중인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에 대한 입장을 직접 밝힐 가능성도 있습니다. 의제에 제한을 두지 않겠다고 한 만큼 산적한 국내 현안 역시 논의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는 24일부터 이틀 동안 열리는 인사청문회 등 김민석 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 절차가 뜨거운 감자입니다. 그냥 의혹에 불과하다고 말씀하고 계셔서 충분히 청문회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추가 경정 예산안의 신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야당의 협조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른바 3대 특검 등 민감한 정치 현안과 여야 협치 관련 이야기 또한 오갈 것이란 관측이 많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야당과도 가능하다면 자주 만나 대화하고 소통하는 게 이재명 정부의 방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강준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외교 관련 메시지를 SNS에 올릴 때 상대국 언어도 함께 적을 것을 참모들에게 지시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이 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캐나다를 방문하기에 앞서 해외 교민은 물론 해당 국가 국민에게도 대한민국의 메시지가 직접 닿아야 한다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이에 따라 G7 정상회의 기간 진행된 양자 정상회담 관련 메시지를 한국어와 상대국 언어를 병기한 형태로 SNS에 게재했고 디지털 공간에서 상호 존중 외교 사례로 주목받았다고 자평했습니다. 오늘로 우리나라와 일본이 국교를 정상화한 지 꼭 60주년이 됐습니다. 한일 양국은 국교 정상화 이후 경제와 문화, 군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비약적인 관계 발전을 이뤄왔지만 일본의 역사 왜곡 등 과거사 문제는 지금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여전히 가깝고도 먼 이웃인 일본과의 한일 관계 60년을 홍선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1965년 6월 22일 한국과 일본은 14년을 줄다리기 한 협상을 끝내고 한일 협정을 체결하며 국교를 정상화했습니다. 불행했던 과거의 한일 관계를 청산하고 영광스러운 새 역사를 창조하기 위한 한일 협정이 2월 22일 오후 5시 일본 수상관저에서 정식 조인됐습니다. 이후 한일 관계는 식민 침탈의 아픈 역사를 뒤로하고 경제 등 여러 분야에서 양국 교류와 협력을 비약적으로 발전시켰습니다. 20세기 말 양국 정상은 21세기 파트너십 공동선언을 이끌어내며 한일 관계의 새로운 시대를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은 새로운 세기를 향한 한일 우호협력 관계의 정신과 실천 방향을 제시하는 장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일 관계가 걸어온 길은 꽃길보다는 험한 길이 더 많았습니다. 특히 한일 협정에 담지 못한 과거사 청산 문제는 복병으로 남아서 수시로 마찰을 일으켰습니다. 1982년 1차 교과서 파동에서 시작된 일본의 역사 왜곡 문제는 아직도 이어지고 있고 1991년 세상에 드러난 일본군 위안부 문제 역시 현재 진행형입니다. 竹島や尖閣諸島が我が国固有の領土であることを示す歴史的資料や人々の営みを示す資料は全国各地や海外にも存在しています. 여러 가지 부침 속에서도 한일 양국은 한미일 3국 협력의 틀 안에서 대북 감시와 견제에 있어서 서로에게 꼭 필요한 존재가 되기도 했습니다. 국교 정상화 60주년에 다시 마주한 한일 정상은 이번에도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여러 면에서 서로 협력하고 서로에게 도움되는 관계로 더 발전해 나가기 위한 日韓の連携協力が地域のために世界のために非常に大きな力となりますことを心より期待いたしております. 여전히 서로에게 가깝고도 먼 이웃인 한일 관계가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양국 정부의 기대처럼 한 단계 도약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홍선기입니다. 정부의 대북전단 살포 중지 방침에도 일부 민간단체가 이를 따르지 않으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과거 위헌 결정을 받은 대북전단 금지법을 대체하기 위해 사전 신고제가 도입될 걸로 보이는데 차단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지난 2023년 헌법재판소 위헌심판대에 오른 대북전단 금지법의 정식 명칭은 남북관계 발전법입니다. 접경지역에서 전단 살포를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령으로 처벌하도록 한 조항이 위헌 결정을 받았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처벌 수위도 높아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했다는 게 헌재 판단이었습니다. 이후 국회엔 대체 입법을 위한 개정안이 10여 건 발의됐는데 대부분 전단 살포를 사전 신고제로 바꾸고 처벌 수위도 낮춘 게 핵심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 이후 대북전단 대책을 주도하고 있는 통일부는 남북관계 발전법 개정 시점을 광복절 전으로 잡은 상태입니다. 그 당시 23년 9월달 헌재의 결정에서도 전단 살포 규제를 위한 입법적 해결의 필요성은 열어놓고 있습니다. 정부 입법이 아닌 이미 국회에 발의된 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입법 지원에 나설 계획이라 대북전단 신고제 시행은 이제 시간 문제인 셈입니다. 지자체장에게 사전에 제출한 신고서가 수리돼야만 전단을 살포할 수 있게 되는 건데 무분별한 전단 살포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재판장은 괜찮다는데 헌법재판소도 괜찮다는데 그걸 잣대를 대가지고 전단을 살포하는 단체들이 항공안전법 등 기존의 법령 위반 경고도 따르지 않는 상황에서 신고제가 추가된다고 입장이 달라질 가능성은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 최대한 설득하는 작업을 가져서 최소한도의 그 공감대는 형성한 후에 그 다음에 기존에 있는 방법으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불필요한 남남 갈등을 막는 방법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회의를 계속 이어가며 추가 대책을 고심 중으로 일단 민간단체와의 소통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어느덧 1년 반 가까이 끌고 있는 의정 갈등이 여전히 출구를 찾지 못한 채 계속되고 있습니다. 새 정부 출범 뒤에 해결을 기대하고 있지만 의대생과 전공의 집단 안에서도 갈등이 불거지는 등 상황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교육부는 지난달 전체 의대생의 42%인 8,305명을 유급하고 46명을 제적한다고 밝혔습니다. 수업 거부에 따른 조치였습니다. 대부분 대학은 1학기가 끝나는 이달 말부터 행정 절차를 밟게 되는데 최근 들어 각 대학엔 지금이라도 돌아갈 수 있느냐는 학생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업을 거부했던 건 선배들의 강요 때문이었다는 신고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차의과학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2학년 학생들은 한 학년 위 선배들을 제적해달라고 요구했고 전북대와 을지대 등에서도 비슷한 신고가 이어졌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전국 의대생의 수업 거부 투쟁을 이끌었던 의대생 단체 비대위원장에 대한 탄핵 투표에선 70% 넘게 찬성표가 나온 거로 알려졌습니다. 내부에서 다른 목소리가 힘을 얻는 건 전공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사직 전공의 200여 명은 서울시 의사회에 9월 복귀를 희망한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또 일부 전공의들은 공개 성명을 내고 대한전공의협의회 지도부가 총회를 열지 않으면 비대위 탄핵을 포함해 적극적인 목소리를 낼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박단 비대위원장이 하고 있는 회무에 대한 대표성 자체가 저는 이미 상실됐다고 보기 때문에 뭔가를 계획하고 있으면 그 로드맵을 가장 당사자들인 구성원들한테 설득을 해달라는 요청 사항입니다.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이 같은 움직임은 이재명 정부가 초기 인선 등으로 의료 이슈에 적극 대응하지 못하면서 사태 해결에 대한 불안감이 작용한 거로 풀이됩니다. 다만 새 정부가 나선다고 해도 이미 의대 학사 유연화는 불가능한 상태고 전공의들과 조건 협상도 간극이 큰 만큼 엉킨 실타래를 풀어낼 묘안이 필요합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노동계에 이어 경영계도 내년도 최저임금 요구액을 제시하면서 이제 본격적인 금액 논의가 시작됩니다.
최저임금 확대 적용과 구분 적용도 협상 테이블에 올랐지만 노사 견해차가 너무 커서 내년엔 도입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문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노사의 내년 최저임금 요구액 차이는 1,470원. 먼저 노동계는 올해보다 14.7% 오른 시간당 11,500원을 제시했습니다. 지난해 생계비가 7.5% 올랐는데 최저임금은 2.5% 인상에 그쳐 실질 임금이 오히려 줄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임기 내내 저율 인상, 임금 억제에 올인을 했고 그 결과 3년 임기 동안 최저임금 인상률이 임금 인상률보다 낮은 실질 마이너스. 경영계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최저임금 동결을 제안했습니다. 우리 경제가 4분기 연속 0.1% 이하 저성장했고 올해도 성장률이 1%를 밑돌 전망인 만큼 복합 위기 상황을 고려하자는 겁니다. 최저임금을 감당해야 하는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난은 갈수록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의 안정은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상황입니다. 최저임금 확대 적용에 이어 구분 적용 역시 내년으로 논의가 미뤄졌습니다. 사용자 위원들은 음식업 등이 이미 최저임금 수용 능력을 벗어났다며 구분 적용을 주장했지만 업종별로 임금 지불 능력 차이가 크다라는 점을 반드시 고려를 해야 되고 근로자 위원들은 업종별 차별을 제도화하는 거라며 반대했습니다. 어떤 노동은 더 천하다는 메시지를 사회 전반에 주입시키는 겁니다. 노동에 대한 경멸입니다. 결국 찬반 표결 끝에 위원 27명 중 11명만 찬성해 내년에도 모든 노동자가 같은 최저임금을 적용받습니다. 이제 남은 건 최저임금액 밀당입니다. 경제 현실을 바라보는 노사 견해차가 큰 만큼 올해도 이견을 좁히는 데 진통이 예상됩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경찰과 노동당국이 새 정부 출범 이후 중대재해 사건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강조하면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다만 수사에서 끝낼 게 아니라 사고를 유발했던 구조까지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김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근 경찰과 노동당국이 중대재해 사건이 벌어졌던 태안화력발전소와 SPC 삼립공장을 잇따라 압수수색했습니다. 새 정부 들어 중대재해 관련 첫 강제 수사에 나선 것으로 고용노동부 차관은 속도감 있는 수사와 엄정한 조치를 강조했습니다. 문제는 재해를 낳았던 구조적인 부분까지 개선할 수 있느냐입니다. 태안화력발전소의 경우 하청의 재하청이 이뤄진 가운데 노동자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일을 해야 했습니다. 노동자의 안전보다 이윤과 책임 회피를 위해 유지해온 다단계 재하청 구조가 고 김충현 동지를 죽음으로 이끌게 한 원인 중의 하나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SPC 삼립 역시 해마다 비슷한 사고가 반복되고 회사 측은 그때마다 재발 방지를 약속했지만 사망사고는 또 벌어졌습니다.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사고는 계속된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수사당국 역시 사고가 났던 순간뿐만 아니라 해당 업장의 유사 사건 발생 사례, 환경 개선 여부 등을 심도 있게 들여다본다는 계획입니다. 그런 작업 환경이 이르게 된 부분까지, 구조적인 원인까지 같이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하지만 과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례들처럼 이번에도 경영 책임자에게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면 엄정한 대응도 구호에 그칠 뿐입니다. 여기에 영세 중소업체들의 안전한 환경 구축을 위해서는 안전관리 인력, 비용 등 정부 차원의 추가 지원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중대재해 사전 대비를 강조하고 있는 이재명 정부. 근본적인 환경 개선을 위해 적절한 처벌과 충분한 지원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지난해 말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를 예방하지 못한 책임자들이 형사처벌 대상에 올랐습니다. 전남경찰청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수사본부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국토교통부 공무원과 한국공항공사 직원, 방위각 시설 관련 업체 관계자 등 15명을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관제와 조류 예방, 방위각 시설 건설 관련 업무 등을 맡았는데 각자 위치에서 주의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특히 콘크리트 구조물 형태의 방위각 시설 둔덕을 활주로 끝에 설치한 건 중대한 위반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불법 촬영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축구선수 황의조 씨가 내년 북중미 월드컵에 국가대표로 출전하고 싶다는 뜻을 항소심 재판부에 밝혔습니다.
황의조 씨 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한 93페이지 분량의 항소 이유서에서 축구 국가대표로 복귀해 내년 6월에 열리는 북중미 월드컵에 나서고 싶다며 관대한 처분을 내려달라고 쓴 걸로 파악됐습니다. 또 과거 국가대표 축구선수로서 국위 선양에 기여했다며 내년 북중미 월드컵에 대한민국 간판 스트라이커이자 선배로서 후배들에게 노하우를 전달해줘야 할 뿐 아니라 팀의 중심이자 기둥 역할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적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기 시흥에서 경찰의 정차 요구에 불응한 채 음주운전을 하다가 금은빵을 들이받은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또 전북 남원에선 인도가 꺼져 40대 남성이 추락하는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김다현 기자가 전합니다. 검은 승용차 한 대가 금은방 철제 셔터를 들이받고 멈춰섰습니다. 출동한 경찰관들이 사고 장소 주변을 조사합니다. 오늘 새벽 0시 반쯤 50대 남성이 면허 정지 수준의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경기 시흥에 있는 금은방 셔터를 들이받았습니다. 당시 경찰은 남성의 차가 번호판 영치 대상자로 확인돼 정차를 요구했는데 남성은 요구에 응하지 않고 경기 안산 신길동에서 시흥 검호동까지 2km가량을 도주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남성을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하고 조만간 불러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어제 저녁 전북 남원시에선 인도 한복판이 꺼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가로 2.5m, 세로 1m 규모로 구멍 안엔 빗물이 차 꼭 우물처럼 보입니다. 이 사고로 지나가던 40대 남성이 추락해 찰과상 등 부상을 당했는데 남원시는 지하 우수관에 구멍이 나면서 주변 흙이 쓸려가 땅이 꺼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6시 50분쯤엔 인천공항에서 일본 나리타로 향하던 아시아나 여객기가 긴급 회항했습니다. 여객기 왼편 날개 쪽 엔진에 문제가 생긴 건데 일부 승객들은 엔진에서 번쩍임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해당 여객기엔 승객 263명이 타고 있었는데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어제 오후 5시 40분쯤 인천 옹진군 영흥도 인근 해상에선 9톤급 낚시여선에서 불이 나 승선원 22명이 인근 선박으로 대피했습니다. 해경은 기관실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아직 대부분의 해수욕장은 정식 개장 전이지만 전국 곳곳에서 물놀이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개장 전엔 안전요원도 없고 또 바다에 통제선도 설치되지 않아서 대책이 필요합니다. JCN 울산중앙방송 라경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소방대원이 물에 빠진 남성을 다급하게 끌어올립니다. 구조된 남성은 10대 중학생. 신고 40분 만에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지난 14일 해당 학생은 지인들과 물놀이를 하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파악됐는데 해당 해수욕장은 아직 개장 전이었습니다. 다음 달 개장을 앞둔 진하해수욕장. 개장 전이지만 바다 곳곳에서 넘어졌다 일어나기를 반복하며 서핑을 즐기는 사람들이 눈에 띕니다. 이른 더위가 이어지면서 울산의 해수욕장에도 물놀이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안전입니다. 개장 전 해수욕장에는 안전요원이 없고 통제선도 설치되어 있지 않아 사고가 날 경우 신속한 구조가 어렵습니다. 정부는 지난 2019년 해수욕장의 사계절 이용 활성화를 이유로 관련 법을 개정하면서 이로 인해 단속이나 과태료 부과 등 법적 근거가 사라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해수욕장 물놀이는 사실상 언제든지 가능해졌고 이에 따라 울산에서도 해수욕장 정식 개장 시기가 아닌 5월과 6월부터 물놀이 사고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상기후로 인해 물놀이객은 해마다 늘고 있지만 성수기에도 부족한 안전요원을 1년 내내 배치하는 건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쭈꾸기가 전혀 지원이 안 되고 있거든요. 날씨가 따뜻하니까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올 걸 대비해서 계속적으로 뭐 안전요원이라든지 기타 방지시설을 설치하라고 공문은 보내는데 예산이 풍족하면 안전요원을 많이 이제 채용을 하는데 해경은 개장 전 해수욕장에서는 위험한 물놀이를 자제하고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반드시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른 무더위로 개장 전 해수욕장을 많이 찾고 있는데요. 개장 전이라 사고가 나면 긴급 대처가 어렵습니다. 안전한 물놀이를 위해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할 것과 기본적인 안전수칙 준수를 꼭 당부드립니다. 이른 더위로 개장 전 물놀이객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해수욕장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JCN 뉴스 라경훈입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이 핵 갈등을 해소할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한 채 요인 암살과 미사일 공격을 주고받으며 열흘째 무력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현지 시각 21일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 산하 쿠두스군의 베테랑 지휘관을 제거했습니다. 또 이스라엘군은 이날 이란의 미사일 저장소와 발사 시설을 겨냥해 일련의 공격을 시작했다고 발표했으며 이란 중부 이스파한 핵시설도 또다시 공격했습니다. 이란도 새로운 미사일 공격으로 대응했습니다. 이날 오전 2시 30분쯤 이란 미사일이 이스라엘에 접근하면서 수도 텔아비브 등 중부 지역과 서안 지구에 공습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무력 개입 여부를 2주 안에 결정하겠다고 밝히면서 외교적 해결이 모색되고 있습니다. 이란에 파상적인 공세를 퍼붓던 이스라엘이 난감한 상황에 빠졌습니다. 권영희 기자입니다. 제공권을 완전히 장악하고 이란 곳곳을 공습하고 있는 이스라엘이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서둘러 직접적인 군사 개입에 나설 듯했던 트럼프가 예상과 달리 이란에 2주라는 시간을 줬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스라엘이 트럼프를 기다릴수록 방공체계 부담이 커진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란의 탄도미사일을 막아내는 고고도 요격 미사일이 빠르게 소진되고 있습니다. 전쟁이 길어지면 핵심 시설만 지킬 수밖에 없고 인명피해가 급증할 수 있습니다. 일단 미군이 근처 해역에 미사일 요격 기능을 가진 군함을 증파했습니다. The U.S. is helping the Israelis with ballistic missile defense. There's a THAAD battery on the ground in Israel, and there's Aegis-enabled ballistic missile defense destroyers in the Eastern Mediterranean. 경제적 손실도 커지고 내부 여론이 악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도움 없이는 이란 포르도 핵시설을 파괴할 방법이 마땅치 않습니다. 이 때문에 이스라엘이 무리수를 둘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It would consider using a lower yield nuclear weapon, which would have the explosive capability to reach even very far underground, very hardened targets. 국제법과 핵 금기를 크게 위반하는 것으로 분쟁을 심각하게 악화시킬 게 뻔해 이스라엘로서도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이스라엘은 일단 미국의 결정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קבעתי שאנחנו נשיג את כל היעדים שלנו, את כל מתקני הגרעין שלהם, בכוחנו לעשות את זה. אבל ההחלטה של הנשיא, אם הוא רוצה להצטרף או לא, שוב, זו החלטה שלו. 그러나 미국과의 핵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중에 이란 단독 공습을 감행한 이스라엘이 궁지에 몰리면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이란 지하 핵시설을 파괴할 유일한 무기인 초대형 폭탄 벙커버스터 탑재가 가능한 미 공군 B-2 스텔스 폭격기가 미국 본토를 출발했다고 미국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미 공군 소속 B-2 폭격기 여러 대가 미주리주 화이트먼 공군 기지에서 이륙했고 태평양을 가로질러 서쪽으로 이동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비행 추적 데이터에서 이들 B-2 폭격기는 일부 비행 구간에서 공중 급유기와 함께 비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폭스뉴스는 미국 본토에서 이륙한 B-2 폭격기가 6대이며 현재 괌 미군 기지로 향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이스라엘과의 군사적 충돌이 계속되는 동안 이란은 이스라엘에 대한 군사 지원 선박과 항공기 등을 공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군 당국은 국영TV를 통해 시온주의 정권을 지원하기 위해 어떤 국가에서든 선박이나 항공기로 군사 또는 레이더 장비 등을 보내는 것은 이란에 대한 침략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할 것이며 이란 군의 합법적 목표물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는 미국이 이란 지하 핵시설을 파괴할 유일한 무기인 초대형 폭탄 벙커버스터 GBU-57 탑재가 가능한 공군 B-2 스텔스 폭격기를 미 본토에서 출발시켰다는 보도가 나온 뒤 나왔습니다.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최악의 위기를 맞은 이란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가 극도로 보안이 강화된 장소로 이동해 비밀리에 선발된 정예부대 보호를 받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영국 텔레그래프는 현지 시각 21일 하메네이가 이스라엘의 노골적인 암살 위협 속에 이전에 알려지지 않은 비밀 경호부대에 자신의 목숨을 맡기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란 당국자들은 이스라엘 정보기관이 이란 정권 내부에 깊숙이 침투했다는 판단에 따라 이 부대는 엄격한 검증을 통해 선발됐으며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 핵심 간부들도 그 존재를 알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해 전쟁을 이어가려고 이란까지 돕고 있다며 미국이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 종전을 놓고 러시아와의 균열이 드러난 뒤 그동안 러시아 편을 들던 벨라루스에 특사를 보내 그 배경이 주목됩니다. 이경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린 국제경제포럼 본회의 현장. 발언에 나선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것이라고 말합니다. Я уже много раз говорил, что считаю русский и украинский народ одним народом на самом деле. В этом смысле вся Украина наша. 이 발언에 대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크림반도를 강제 병합한 2014년 이전부터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모두 차지하려 한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푸틴이 자신의 야욕을 위해 이란까지 돕고 있다면서 미국의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Сподіваємось, що президент Трамп почує це і побачить, як Путін намагається зараз продовжити існування навіть іранського режиму, щоб за рахунок цього продовжити час.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뿐 아니라 관계 개선 문제를 놓고도 미국과 이렇다 할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이란에 대한 미국의 직접 타격 가능성이 부상하자 러시아는 재앙적 결과를 부를 수 있다며 강하게 견제했습니다. 러시아와의 불협화음 속에 미국은 우크라이나전 내내 러시아 편을 들어온 벨라루스에 이례적으로 특사를 보냈습니다. 켈로그 미국 특사는 유럽의 마지막 독재자로 불리는 루카셴코 대통령과 포옹을 나누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The constant concern that we have is a crisis that could escalate and grow if we are not only cautious but wise. 미국 특사 방문 직후 벨라루스 정부는 루카셴코 대통령의 정적인 야당 정치범을 석방했습니다. 러시아 편에 선 대가로 제재를 받고 있는 벨라루스가 서방과의 관계 개선을 시도하려는 뜻으로 보입니다. YTN 이경아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예산 삭감으로 여러 분야가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음식 지원 사업과 각종 건강 관련 사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국립공원은 인력난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한상욱 기자입니다. 새 아이를 가진 싱글맘이자 대학생인 셰넌 폴린스.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구호 식량 창고를 이용하는데 요즘 걱정입니다. I'm praying like the budget don't get cut because I don't think nobody realizes how many families are going to be affected. And it's not just mine. 미 농무부는 푸드뱅크에 연간 약 5억 달러를 지원했던 팬데믹 시대의 지역식품 구매 지원 프로그램을 취소했습니다. 또 푸드뱅크에 식품을 무료로 공급하는 기관의 핵심 영양 프로그램 중 하나인 긴급식품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자금 약 5억 달러도 동결했습니다. 각종 건강 관련 예산도 삭감됐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끝났다는 이유로 110억 달러의 직접적인 연방 지원을 중단하고 지역 공중보건 업무를 지원하는 기관에서 10,000명 넘는 직원을 해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하이오주에서 홍역 발생에 대처했던 전문가들, 노스캐롤라이나주 학교에 밴을 몰고 다니며 예방접종을 제공했던 직원들, 테네시주에서 아픈 사람들에게 무료 검사를 제공했던 프로그램들이 사라졌습니다. Oftentimes we get short-term money to deal with whatever the problem of the day is, and then when the problem of the day starts to go away, the money goes away with it. 예산 삭감의 영향으로 국립공원은 인력난을 겪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1월 취임한 이후 국립공원관리청은 직원 2만 명 중 13%를 잃었는데 이는 주로 정부 효율성 부서가 제공한 직무 폐지와 직원 명예퇴직 때문이었습니다. But if this summer turns out to be as hot as last summer in many national parks across the country, there just may not be enough staff between the rangers and the search and rescue people to save people or to help them quickly enough. 트럼프의 예산 삭감이 저소득층 식량 지원과 각종 건강 관련 사업, 국립공원까지 전방위적으로 미국인들에게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YTN 한상욱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로 미국 내 자동차 판매 가격이 본격적인 상승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내 판매 1위인 도요타 자동차가 7월 1일 이후 생산된 자동차의 미국 내 판매 가격을 평균 37만 원 인상한다고 교도통신과 니혼게이자이 신문이 21일 보도했습니다. 차종별 구체적 인상률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도요타는 고급차 브랜드 렉서스 가격도 평균 28만 원 올리기로 했고 미국에서 구매자가 자동차를 받을 때 내는 비용도 지난 16일 인상했습니다. 다만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가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자동차 가격 인상 이유에 대해 시장 동향과 경쟁사 상황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농업 기술이나 건강한 먹거리를 전해드리는 신농업 비즈니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쓴맛 때문에 인삼이나 홍삼을 멀리했던 분들에게 희소식이 될 만한 내용입니다. 네, 쓴맛은 줄이고 단맛은 올린 홍삼 발효 음료를 오점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뜨거운 여름 햇살을 피해서 차광막 아래에서 잘 자라고 있는 인삼. 열매를 따내는 작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열매를 따주면 이제 열매 갈 양분이 뿌리로 잔뜩 가니까 이 열매를 따주게 됩니다. 이 인삼은 심은 지 6년째라 올 가을쯤 수확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가을까지 이제 크는 게 6년근 크기를 이제 만드는 과정이라고 그때 보시면 더 많이 커요? 예, 그때 확 큽니다. 네, 이 6년근 인삼을 보통 수삼이라고 하는데요. 이 6년근 인삼을 쪄서 말리면 홍삼이 됩니다. 홍삼의 몸통 80%와 잔뿌리 20%를 중탕기에 넣고 72시간가량 달인 뒤에 저온 추출하면 쓴맛이 줄어든 홍삼 다리맥이 나옵니다. 이 홍삼 다리맥에 배와 도라지, 프로바이오틱스를 넣으면 쓴맛은 더 줄어들고 단맛이 늘어나서 어린이나 어르신들도 먹기 편한 홍삼 발효 음료가 됩니다. 첫째 아이한테 음료를 줬었는데 홍삼이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하고 우유처럼 아주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발효 홍삼이나 인삼을 넣은 각종 먹거리를 파는 카페에서는 인삼의 건강한 맛을 즐기는 손님이 조금씩 늘고 있다고 합니다. 충북농업기술원에서 개발한 김치 유산균 기술을 유망 농산업체에 기술 이전하고 사업화 자금을 지원해 특허 기술을 실용화 촉진한 사례입니다. 쓴맛으로 인한 거부감은 줄이면서 즐길 수 있는 음료로 거듭난 인삼과 홍삼. 큰 폭으로 줄어든 인삼, 홍삼 소비 촉진에 작은 돌파구가 될지 주목됩니다. YTN 오점곤입니다. 양현종과 김광현이 통산 10번째로 맞붙은 경기에서 마지막엔 누구도 오지 못했습니다. 42살 최고령 타자 최영우가 3점짜리 홈런을 쏘아올린 기아가 다잡은 경기를 결국 놓쳤습니다. 프로야구 소식 이대건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통산 10번째 김광현, 양현종 맞대결은 예상대로 팽팽했습니다. 한국 야구를 대표하는 왼팔 투수가 맞붙은 만큼 4회까지 무실점 투구가 펼쳐졌습니다. 이 균형을 깬 건 기아 최영우. 5회 2사 1, 2루 상황에서 김광현의 슬라이더 초구를 공략해 오른쪽 담장을 넘깁니다. 42살 최고령 타자인 최영우의 시즌 13호 홈런이자 김광현을 상대로 한 7번째 홈런입니다. 제구가 흔들린 김광현이 이 한 방으로 무너진 뒤 먼저 물러났고 양현종은 솔로포를 잇따라 내줬지만 퀄리티 스타트를 기록하며 마운드를 좀 더 편안하게 내려왔습니다. 경기는 기아의 승리로 끝나는 듯 했지만 10일의 연장까지 가는 혈투 끝에 SSG와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잠실 더비에선 두산이 경기를 뒤집으며 공동 선두를 노리던 LG의 찬물을 끼얹었고 8회에만 무려 7점을 뽑아낸 KT도 NC의 극적인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거대한 흰색 방수포가 깔린 부산 사직야구장. 롯데와 삼성 경기는 물론 하나와 키움의 대전 경기도 비로 취소됐습니다. YTN 이대원입니다. 극심한 타격 부진에 시달리던 프로야구 KT의 외국인 타자 로하스가 결국 2군으로 내려갔습니다. KT는 NC와의 홈 경기를 앞두고 선발 투수 오원석을 1군 엔트리에 등록하면서 로하스의 이름을 뺐습니다.
지난해 정규 시즌 144경기에 모두 출전해 타율 3할 2푼 9리에 홈런 32개, 112타점으로 활약한 로하스는 올해 21일 기준 2할 5푼 1리, 홈런 9개에 그쳤습니다. 특히 최근 10경기 타율은 1할 7푼 9리에 머물렀습니다. 프로축구 K리그1 선두 전북이 16경기 무패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전북은 서울과의 홈경기에서 한 골씩 주고받으며 1대1로 경기를 마쳤습니다. 전북은 전반 24분 선취골을 내줬지만 추가 시간 송민규가 오른발 슛으로 동점골을 터뜨렸습니다. 전북은 연승 행진을 4경기에서 멈췄지만 최근 16경기 무패로 선두 자리를 지켜냈습니다. 올 시즌 첫 강릉 홈경기를 치른 강원은 대구를 3대0으로 완파했고 포항은 제주를 2대1로 누르고 3위로 올라섰습니다. 정체전선이 남하하면서 지난 밤 사이에 남부 곳곳으로는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현재 비구름은 남해안과 제주도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까지 경남에는 곳에 따라서 비가 이어지겠고요. 제주도는 낮까지 5에서 20mm의 비가 더 이어지겠습니다. 비구름이 물러난 내륙은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고요. 낮 동안 자외선이 무척 강하겠습니다. 또 오전까지는 중부 내륙과 서해안에 짙은 안개가 남아있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보다 크게 올라서 후텁지근하겠는데요. 서울이 30도, 대전과 대구가 29도, 강릉은 32도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정체전선은 오늘 남해상으로 이동하면서 주 중반까지 남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오락가락 비를 뿌리겠고요. 주 후반에는 다시 정체전선이 북상하며 전국에 많은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뉴스타트 3부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